20분 정도로 좀 줄여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그 사전에 이렇게 좀 프린트아웃해서 드렸습니다만은 오자 탈자도 있고 해서 제가 조금 보완해서 조금 더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하여튼 스크린 봐가면서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세계 통상 질서가 판이 좀 흔들립니다. 그 중심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있고요. 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통상 어젠다를 다루는 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마음에 안 듭니다. 솔직히.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별로 그렇게 탐탁하게 여길 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마침 오늘 뭐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그 과정 또 앞으로 전개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다루는 자세랄까요? 그거는 진짜 마음에 듭니다. 예. 그래서 뭐 통상 부분하고 또 이 안보 부분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우리의 평가가 조금씩 다룰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늘은 이 통상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보는 국제사회의 다자질서입니다. 뭐 간단히 이렇게 한번 간추려 봤습니다. 유엔은 평등한 주권 국가들 간의 평화 공존, 좋은 말입니다. 근데 저런 다자기관에서 어떤 룰 안에서 활동을 해보자는 지구촌의 국가들 간에는 분명히 불평등 구조가 있습니다. 뭐 유엔 안보리도 그렇고요. NPT도 뭐 원래 P5는 핵국으로 인정이 돼 있고 우리 같이 지금 나라 안보가 아주 위중에 처해 있는 나라도 NPT에 의무로서 이 핵을 함부로 개발하지 못하는 그런 불평등 구조, 당연히 불평등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 그 밑에 G2, 뭐 G20 이런 말을 제가 써봤는데요. 이거는 제가 뭐 과장 국장 할 때까지만 해도 G8, G7 이런 말 썼습니다. 근데 저게 왜 G20로 바뀌었냐? 결국 개도국들의 비중이 커졌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 개도국 중에는 중국과 인도의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거기에 따른 그들의 그 목소리가 높아진 것, 이런 것들이 과거의 G7 모여가지고는 이 사람들을 끌고 갈 방법이 없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크리티컬 매스를 만들어 보자는 게 이제 G20가 등장이 된 배경이라고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통상에도 보면은 다자적인 저런 질서들이 뭐 통화, 외환, 그 다음에 후진국의 개발, 그 다음에 오늘 뭐 말씀드릴 이 무역과 관세 내지는 뭐 교역 뭐 이런 부분에 각각의 그 다자 기구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제일 마지막에 있는 가토와 WTO 체제 그 안에서의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고 어떻게 판이 흔들리고 있는지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보는 트레이드 바이 룰이라고 했는데요. 룰은 결국 지구촌의 모든 나라가 같이 좀 지켜보자, 같이 지켜가자 하는 그런 다자주의죠. 그 트레이드 바이 룰에 지금 지구촌의 모습이 어디까지 와 있느냐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딱 끊어졌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가트에서 출발해서 우루과이 라운드를 거쳐서 지금 WTO죠. 이걸 조금 더 잘해보자 하고 D-Day를 출범시켰습니다만은 처음에 3년 만에 해보자고 아주 호기 좋게 출범을 했죠. 근데 2001년 그러니까 17년이 지난 지금도 D-Day는 뭐 하여튼 뭐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실패했습니다. 실패를 하고 아무도 이걸 좀 살려보자 뭐 그런 이야기는 지구촌의 어떤 뭐 정치 지도자도 그런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소위 멀티레이터럴 트레이딩 시스템의 큰 흐름이 올라가다 여기서 중지된 상황에 있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좀 하려고 만들어 봤고요. 그 외에 뭐 바이레이터럴 또는 리저널 이런 그룹들이 따로 이렇게 모여 있다. 근데 메인스트림은 결국 이 멀티레이터럴 트레이딩 시스템인데 이게 D-Day의 실패로 큰 계기로 해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무역 질서의 모습은 어떠냐? 말씀드린 대로 D-Day는 실패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 한 30년 동안의 소위 신자유주의에 따른 그 무역의 자유화 또 개방에 대한 각국의 피로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요. 좀 피로감이 좀 있습니다. 그런 피로감 속에서 반세계화 정서가 나타났고 그 동전의 다른 한면으로
반세계화 정세가 나타나면서 정부의 비중은 커졌습니다. 소위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시장이 아니라 정부가 시커멓게 보이는 손으로 지금 시장을 주무르고 있는 그런 그 현상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같이 등장한 것이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으로 특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다자주의, 멀티레이트럴리즘보다는 유니레이트럴리즘, 일방주의가 팽배해지고 국제협력보다는 자국의 국익 우선, 자유무역보다는 보호무역, 심지어 관리무역까지 갔다고 보고요. 그런데 미국은 보호무역이라고 스스로 자기들을 그렇게 칭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면은 fair trade라는 말을 쓰고요. 또는 reciprocal trade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어쨌든,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던 자유무역하고는 상당히, 이 모습이 바뀌어버린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통상정책 한번 간추려보자. 다 아는 이야기였지만, 취임하자마자 TPP 탈퇴했고요. 파리 기후변화협약 탈퇴를 했고, 그 다음에 양제무역협정을 개정을 하겠다 해서 코리아 US는 개정을 했습니다. 이따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나프타는 아직도 계속하고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들은 재미있는 이야기는 나프타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아웃스탠딩하게 좀 3자 간에 잘 합의가 안 되는 게 RVC입니다. Regional Value Content죠. 그러니까 나프타에서 특혜 관세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어떤 물건을 100이라고 했을 때 그 안에 컨텐트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할 거냐는 건데요. 그게 62.5%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나프타 재협상을 하자고 하면서 트럼프가 내놓은 게 85%까지 끌어올리자 이거죠. 그러니까 62.5%면은 이게 3개국 간에 미국, 멕시코, 카나다 간의 협정이기 때문에 62.5를 나누기 3하면은 대충 한 20%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국 20, 카나다 20, 멕시코 20 이렇게 해서 하나의 물건을 만들면은 그게 미국 시장, 카나다 시장, 멕시코 시장에 나프타의 특혜 관세를 받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걸 85로 올리자는 거는 이 3개국의 폴트리스, 요새를 더 강화하자 이겁니다. 다른 나라의 개입을 좀 많이 줄여보자 이거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근데 그게 큰 반발에 부딪혀가지고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미국이 새롭게 내놓은 제안이 아주 재밌습니다. X%의 컨텐트는 북미 제조업의 평균 임금, 시간당 약 17불입니다. 의 노동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건이라야 나프타의 특혜 관세를 향유하도록 하자 이런 겁니다. 그럼 그 X%가 얼마냐? 그건 이제 아직 미국이 밝히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게 50이 되든 60이 되든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정말 진면목이다. 기업으로 하여금 lower wage, 싼 임금을 보고 다른 데로 공장 가져가지 마라 이거죠. 특히 미국 그 기업들 싼 임금을 보고 멕시코로 건너가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북미 지역에서의 제조업의 평균 임금 시간당 달러 17불 이상의 근로자들이 만든 컨텐트가 X% 이상 돼야 된다는 제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쉽게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하여튼 나프타가 미국은 5월 중에 좀 타결을 하자고 지금 굉장히 서두르는 것 같은데요. 두 나라의 입장은 그렇게 간단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옆에 제가 코러스라고 붙여있긴 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우리 김현정 본부장이 가서 이제 타결을 하고 왔지 않습니까? 그때에 왜 그렇게 서둘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들은 이야기는 미국 측에서 한국으로 하여금 세런 이그젬플 본보기를 딱 만들어서 so that 다른 나라들이 좀 따라오도록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결국 한국이 철강을 코타를 받았다 물량 규제를 받았다 이거죠. 그걸 다른 나라들이 좀 따라와 주면 좋겠다는 이제 이그젬플을 만든 건데 제가 알기로 우리하고 같이 빼주겠다고 하는 나머지 6나라 EU, 멕시코, 카나다, 브라질, 아르헨틴 이런 나라입니다. 열심히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거 쉽게 받겠다는 나라가 아직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아주 참 기초가 주목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다른 나라들이 전부 다 그 쿼타 철강에 대한 쿼타를 리젝트를 해버리고 우리만 받은 꼬라지가 되면 그거는 상당히 세계 무역 질서에 우리가
정말 좀 오명을 남기는 일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밑에 거는 엔타이 덤핑 상계 관세인데요. 저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했을 때 이게 많이 늘어나면서 그 정도로 막 가는 것 아니냐는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더 이상 뭐 여기서 그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도 우리나라에 대한 그 반덤핑을 전통적으로 제일 많이 때리는 나라가 인도입니다. 근데 인도가 지금 우리나라에 반덤핑 걸어놓은 케이스가 한 29개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우리한테 걸어놓은 게 40건입니다. 40건. 예, 그러니까 미국이 뭐 우리한테 덤핑을 엄청 때려놓은 거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뭐 우리 브랜드 세탁기 태양호 이것도 이제 세이프가드를 걸었고요. 그 다음에 급기야는 무역확장법 이걸로 철강을 전 세계 글로벌리 좀 이제 규제를 해야 되겠다는 거를 미국이 뭐 국가안보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체 이런 형태의 흐름을 보면은 이게 결국은 저는 이 두 가지로 좀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지금 한 8천억 불에 이르는 이 무역 적자, 본인의 어떤 뭡니까 대통령직에 있는 뭐 그 기간에 꼭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걸 어떤 정치적인 어떤 뭐랍니까 어치브먼트, 업적으로 남기고 싶은 뭐 트럼프 대통령의 욕심, 그 다음에 쓰러져가는 미국 제조업의 부활과 함께 소위 이제 다자 중심, WTO 중심 이거 다 웃기지 말고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무역 질서를 좀 새 판을 짜야겠다. 는 그런 뭐 큰 앰비션이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 통상에서 미국이 갖고 있는 소위 세계 무역 질서를 새로 짜겠다 할 때 미국이 쓸 수 있는 패권 그게 뭐겠습니까? 결국은 크고 누가 뭐래 해도 남들보다는 개방되어 있는 시장. 이번에 철강에서 보듯이 철강을 그렇게 과거의 어떤 질서로도 설명이 안 되는 하여튼 그런 그 아주 강경한 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들이 결국은 워싱턴에 가서 줄을 서서 협상하기에 바빴거든. 내 빼달라, 뭐 나는 이렇게 좀 빼달라. 이제 그런 거였죠. 그걸 보면은 결국 뭐 세계 어떤 나라도 이 미국 시장을 등지고 미국이 저러면 그래 오케이 난 돌아서겠다. 그런 나라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미국이 갖고 있는 소위 뭐 정치 안보에서는 군사력, 통상 경제에서는 뭐 큰 시장 이것이 미국이 갖고 있는 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미국 중심으로 무역 질서를 새로 짜는 과정에서 미국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수단은 미국 국내법의 역외 적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무역 확장법 232조 미국의 국내법이죠. 그런데 미국 국내법을 결국 미국 영토를 떠난 역외 적용을 지금 과감히 하고 있는 겁니다. 뭐 301조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그 외환에 대해서 공개하라 말아 뭐 이런 것도 결국은 미국의 국내법인데 그 미국의 강한 시장력을 갖고 다른 나라에다가 역외 적용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수단으로 미국이 미국 중심으로 어떤 새로운 무역 질서를 짜야겠다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철강 문제 뭐 이거는 좀 그냥 간추려 본 건데요. 여기서 특별히 좀 주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국은 한 1.5억 톤 정도 잉여가 있습니다. 생산보다 그러니까 수요보다 생산이 1.5억 톤이나 많습니다. 저 중에 한 1,500톤 중국은 실어내야 됩니다. 저 중에 한 10분의 1이 우리나라로 옵니다. 그게 제일 큽니다. 우리가 중국 철강 시장의 제일 큰 그 수입국이죠. 그다음에 미국은 한 700만 톤 부족합니다. 사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생산 캐파가 한 8,800만 톤 되는데 그 중에 한 30%가 가동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이 중단되어 있는 포션하고 원래 모자라는 포션을 하면은 미국이 수입해가는 게 한 3,500만 톤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한 10% 정도 한 360만 톤 미국에 실어내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된 건데 결국은 미국이 뭐 제가 정부에 있을 때부터 듣던 이야기입니다. 중국이 공급 과잉의 장본인인데 이거를 G20 같은 데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해법을 찾아야겠는데 한국이 중국산 철강의 뒷문으로 자꾸 사오고 또 그거를 이렇게 뭐 세탁 비슷하게 해가지고 환적해서 자꾸 다른 나라로 실어내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그 불만들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근데 우리는 뭐 중국산이 우리나라에 왔다가 미국 가는 게 2.5%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2.5% 우리 수출량에 미국 대미 수출량에. 근데 미국은 그거보다는 훨씬 더 진한
형태의 그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좀 불신이, 좀 오래된 불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 밑에 보시면 이제 미국이 처음에 3가지 옵션을 말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경악했던 것이 이 2번째입니다. 12개 국가만 딱 픽업해가지고 53%를 따로 때리겠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들어갔었죠. 근데 우리 말고 11개국의 면면을 보면 사실 동맹국인 한국이 저런 다른 나라들하고 이렇게 같이 앉아가지고 53%를 때려 맞아야 될, 그런 나라는 아니지 않느냐. 그거 상당히 이제 우리가 좀 경악을 했었죠. 그런데 어쨌든 첫 번째 옵션을 갖기 때문에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쭉 갖고 있는 크로놀로지는 지난번에 연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 프레스 릴리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보시면 그건 다 퍼블릭 다큐멘터니까 지금이라도 보실 수 있겠죠. 거기 보면은 양국 정상은 하고 쭉 가다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하고 주어가 바뀌는 부분이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인도 태평양 전략을 이야기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결국 주어가 바뀐 이유가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기 좀 곤란하다. 아니면 흔쾌히 동의를 안 한 그 배경이 있는 거죠. 그러고는 문재인 대통령이 베이징을 갔지 않습니까? 베이징을 가서는 1대1로 중국의 전략에 우리가 흔쾌히 같이 동조하겠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워싱턴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so-called alliance, 소위 동맹. 소위 동맹이 이런 게 소위 동맹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저는 그 스토리가 이렇게 12개국에 같이 엮여버린 그하고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옵션으로 떨어졌고 지금 일로 간 거죠. 그래서 철강하고 합해서 이제 지난 3월 26일 날 한미 간 합의된 걸 보면 결국 크게는 철강 요거 받고 그 대신 25% 관세 때리는 게 이제 면제를 받고 자동차 내준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이 쿼타라는 게요, 저게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테리프 쿼타가 아닙니다. 딱 저 쿼타에서 단 한 톤도 못 넘어갑니다. 물량 규제입니다. 그 다음에 저 쿼타 안에서는 그러면 관세가 없냐? 관세 다 내고 들어갑니다. 지금 철강은 원래는 관세가 없죠.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엔타이 덤핑 많은 품목은 많이 때려 막는 건 한 65%까지 지금 막고 있습니다. 그거 다 내고 들어가는 쿼타입니다. 그리고 저 쿼타 차면은 단 한 톤도 못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걸 언제까지 유지를 하고 언제는 다시 논의를 한다든가 폐기를 한다든가 소위 이 쉘프 라이프가 없습니다.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언제까지라는. 그래서 이제 시네 디에로 돼 있죠. 날짜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는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쿼타를 물량 규제를 하는 거는 이거는 대놓고 하는 WTO 지금 룰에 아주 아웃라이트한 챌린지입니다. 거의 완전 아웃라이트한 바이올레이션을 보고요. 결국 관리 무역으로 들어가겠다. 이런 이제 의지의 표현이 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 자동차, 우리가 내준 건데요. 이 중에서 현대 자동차에서 굉장히 아깝게 생각하는 게 이 부분이더라고요. 픽업 트럭에 미국의 관세가 거의 테리프 픽이죠. 25%. 미국이 25% 때리는 품목이 없습니다. 저걸, 내년, 전내년에 이제 0%가 되게 돼 있는데, 그걸 20년을 더 연장을 해버린 거죠. 근데 현대 자동차에서는 저걸 좀 많이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미국하고 따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픽업 트럭, 사실 미국 픽업 트럭 같이 그렇게 배기량이 크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따로 이제 10단위로 HS 코드를 따로 만들어서 좀 빼려고 한 노력도 해본 것 같은데 결국 협상에서 관철을 못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안전기준 5만 대인데 그것도 이제 매뉴팩처러, 제조업체당입니다. 지금 작년에 미국에서 들어온 차가 6만 대입니다. 약. 그 중에 GM, 크라이슬러, 포드는 2만 대입니다. 약. 그럼 나머지 4만 대는 BMW, 도요타, 아우디, 벤츠, 메이드 인 USA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들은 앞으로도 이 자동차 안전기준 5만 대 실링을 안에서 상당히 좀 더 들어올 가능성이 많겠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긴장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약가인데요. 이 약가는 뭐 발표할 때, 뭐 특허약의 그 뭐랍니까, 혁신적인 가치를 인정을 한다는 뭐 그런 뭐 내용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간단한 내용은 아닙니다. 특허약을 만들기에는 엄청난 R&D가 들어가고요. 그 R&D 들어간 만큼 약가를 받겠다는, 아니면 주겠다는 이야기인데요. 그게 우리 보험 재정하고 관련해 가지고 간단히 그렇게 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뭐 한미 간의 트레이드 이슈로 있는데, 저거를 결국 지금 랭귀지가 나와야 되는데요. 뭐 아직도 랭귀지 작업을 하고 있는지 발표가 안 됐으니까 과연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하는 건지는 사실은 뭐 자세한 사항은 지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아까 나왔던 환율 문제, 이거는 사실은 그 통상하고 이 환율하는 사람들은 뭐 정부안의 부서도 다르고 사람도 좀 다른 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패키지를 할 때, 이 패키지하고 환율의 어떤 링크가 있었냐. 환율 문제가 안 되면 이 패키지가 부서진다든지 하는 그런 조건이 성립이 되어 있는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알고 싶어 했죠. 근데 뭐 정부는 그거 아니라니까요. 근데 어쨌든 지난번에 이제 김동연 부총리가 가서 G20 뭐 재무장관 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아마 이제 시장 개입 내용을 사후적으로라도 공개를 해야겠다, 이런 쪽으로 정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시기, 범위, 뭐 빈도, 뭐 내용 이런 것들은 좀 협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향후 일정인데요. 지금 합의를 발표한 거는 3월 26일이고 벌써 한 달이 됐습니다. 근데 아직 뭐 국회에 뭐 이런 내용입니다 하고 이렇게 랭귀지가 안 나와 있고요. 결국은 이걸 리갈 텍스트로 해서 랭귀지가 나와야 그냥 확실한 내용을 알 텐데요. 제가 미처에서 들은 설명은 이렇습니다. 미국은 저렇게 합의된 엘리멘트를 갖고 ITC에 보내가지고 ITC에서 경제적 분석을 합니다. 경제적 효과 분석을 하는데 거기에 미국 뭐 법령상 4주 내지 6주가 필요하답니다. 그러니까 약 한 달이 지나가겠죠. 그게 끝나면은 미국이 TPA로 걸고 했던 협상은 아니지만 이걸 결국 미국 의회에 가져가서 보고를 해야겠다, 그 작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의회에 가져가면은 60일을 계류를 시켜야 된다. 그러면 2달이 갑니다. 그럼 4월, 5월, 6월, 결국 서명은 7월, 썸타임 7월에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미국 정상회담 해보고 이거 서명할지 좀 보자 는 게 타임라인이 뭐 그렇게 맞아 떨어집니다. 결국 7월에 돼야 이게 서명이 되는 뭐 그런 게 미국의 절차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뭐 빼놓을 수 없는 게 지금 뭐 불편한 미중 관계인데요. 그간에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중국을 조금 더 잘 살게 만들고 미국이라는 시장을 내주고 WTO에 가입시키고 뭐 이러면은 민주화가 되면서 좀 중국 자체가 좀 civilized society로 가지 않겠냐는 그런 인게이지먼트를 추구해 왔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래 했더니 중국이 전체 그런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지 않다는 게 미국 행정부의 지금의 중국을 보는 시각이 아닌가. 특히 이제 중국이 굴기를 하면서 남중국해에서의 갈등, 또 해군력의 급속한 확장, 뭐 미국이 TPP 한다 이랬더니 RCEP로 대응을 하고, 인도태평양 전략 이랬더니 1대1로로 또 대응을 나오고, 이래 하면서 사실은 무소불위의 정치 권력으로 못하는 게 없는 뭐 그런 중국에 이거를 조금 새롭게 좀 다루어서 새로운 G2 관계를 좀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게 아마 미국의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생각이 아닌가.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제일 큰 무역 적자, 뭐 이것도 중국이니까 이것도 고치고, 공급 과잉 문제, 그 다음에 지재권 투자 보호, 뭐 이런 것들을 좀 한꺼번에 고쳐 나가야겠다는 게 뭐 미국 행정부의 생각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장된 게 중국의 경제 침략을 겨냥한 행정명령, 저희 영어로 이렇습니다. Presidential Memorandum Targeting China's Economic Aggress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침략, 이게 정치 안보에서 침략이라는 말 썼으면 진짜 뭐 거의 얼티마툼이죠. 예? 근데 하여튼 저런 뭐 아주 노골적인 말을 썼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tit for tat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서 쭉 나와 있는 이거 미국이 이렇게 하겠다니까 중국은 이렇게 대응하고, 이게 tit for tat인데요. 사실은 여기까지는 공포탄입니다.
아직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시행을 뭐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뭐 하여튼 올 가서 보자. 중국도 뭐 미국이 하는 거 봐서 하겠다. 지금 이래가지고 공포탄을 쌓아놓은 거고요. 그런데 조금 다른 게 중국의 그 ICT 분야 또 미래 먹거리 관련된 분야 이런 부분은 공포탄으로 거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이. 이런 겁니다. 여기죠. 그 JTE라고요. 중국의 제2위 통신 장비 업체입니다. 이게 북한하고 이러한 제재 위반을 이유로 해가지고 미국이 7년간 미국 기업하고 거래를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미국에서 부품 조달을 한 25%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렵다 그래요. 한 몇 달 안에 문 닫아야 되지 않냐 뭐 이런 말이 나오고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미국이 또 이런 걸 했더라고요. 지금 여기 못 적었습니다만 어제는 보니까 하웨이도 이러한 제재를 위반했다. 이래가지고 지금 조사를 시작을 하겠다. 지금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그 소위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소위 ICT 분야의 그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중국의 뭐랍니까 이 도약 이거는 미국이 좌시하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을 아주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망은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확전은 특히 이 트레이딩 굿즈에서의 확전은 좀 상호 경계를 하되 이런 형태의 갈등은 좀 상당한 기간 좀 지속되지 않겠냐. 그 이유는 뭐 11월에 미국 중간선거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아직 3년이나 남아있고 거기다 미 행정부에 보면은 이 중국에 대한 강경 인사들이 쫙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이 통상관계에서는 피터 나바로라고요. UC 어바인 교수를 하다 들어가 있죠. 처음에는 별로 힘을 못 쓰다가 게리 코언 그 보수 자유무역주의자가 자리를 뜨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나바로 교수가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의 귀를 잡고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중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경합니다. Death by China 이런 책을 읽어보면 중국산 제품 쓰다 보면 죽는다. 중국이 만든 먹거리 먹다 보면 죽는다. 이런 말들을 그냥 대놓고 합니다. 근데 미중 간에 저렇게 해도 저거를 관세를 올려도 MFN 적용은 어려울 거다. 그렇게 보고요. 결국 상호 그냥 적용을 할 텐데 그래도 우리한테는 적지 않은 영향이 있겠다. 우선 저렇게 해가지고 품목별 관세 또는 수량 제한이 공포가 아니고 실탄으로 정말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면 세계 무역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게 세계 무역의 첫 번째, 두 번째 국가니까요. 그러다 보면 우리 대미 수출이 감소하고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을 거쳐서 미국 가는 그런 여러 가지 부품 중간재 이런 수출이 감소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우리에 대한 영향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겠느냐?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EU를 한 덩어리로 치면요. 지금 세계 교역의 제일 첫 번째 EU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이고요. 그 다음 미국입니다. 그 다음 일본이고요. 그 다음 우리나라입니다. 독일, 영국 쭉 있습니다만 그걸 EU로 한꺼번에 묶어버리면 1등 EU, 2등 중국, 3등 미국, 4등 일본, 5등 한국입니다. 그래서 5등짜리가 그냥 1, 2등이 2, 3등이 싸움부터 싸울 때 가만히 있어야 되겠냐. 저는 우리하고 일본, 카나다 이런 나라들이 좀 협력을 하고 좀 뒤에서 말을 맞춰가지고 옛날에 우리말에 있듯이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자. 이 양거인 간의 싸움은 좀 적당한 선에서 끝나도록 좀 우리가 작용을 하는 게 맞겠다.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무역 규모가 5등입니다. 5등.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늘 좀 평소에 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간에 사실 통상기능을 어디다 둘래 해가지고 여기 뒀다 저기 뒀다 또 뺄래 말래 하다가 공무원들 이렇게 좀 마음이 붕 떠 있었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가서 아웃리치 한다고 돌아다닌다고 아웃리치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 아웃리치는 좀 평소에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거고요. 영양 분석은 당연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우리한테 양자적으로 직접 때린 것에 대한 영양 분석은 금방 나올 테고요. 중국 때문에 생기는 영향은 부품이나 중간재 이런 분석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다변화, 그 다음에 TPP-11 저거는 제가 보건대는 빠르면 1년, 늦으면 한 2년 안에 발효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요.
결국 그때 가가지고 우리가 또 뭐 허둥지둥 해가는 넣고요. 지금부터 좀 가입 준비를 해야 된다. 그거는 두 가지입니다. 특히 저렇게 태평양 연안국들이 어떤 밸류 체인을 형성을 했을 때 그 바깥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지불해야 될 기회 비용 너무 클 것 같습니다. 결국 뭐 그 안에 들어가는 일본하고 우리의 문제인데요. 뭐 그런 거를 따로 좀 정리를 하더라도 TPP-11에는 우리도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많이 죽어버린 다자주의를 지역주의를 통해서라도 이 다자주의 복원 노력을 좀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대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했던 시간보다 조금 많이 썼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